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당심 70, 민심 30,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현재 경선 룰을 당심 100%로 높이자는 당내 분위기가 커 보입니다. 친윤계, 비윤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18년 만에 국민 여론조사가 정말 배제될까요?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30% 중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채택한 평화주의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속보가 저녁 무렵 전해졌죠.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린 뒤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서 희생자 158명의 넋을 위로하는 49제가 거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이태원에서 차갑게 생을 마감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해서 동북아 안보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통계청장 2명을 불러 경위 등을 캐물은 감사원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윗선으로 조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확산하며 신구 권력 충돌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시장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후 70여 년간 이어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 안보 전략에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보유를 결정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自衛隊の能力で我が国に対する脅威を抑止できるか、極めて現実的なシミュレーションを行いました。率直に申し上げて、現状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합니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 육해공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종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外交には裏付けとなる防衛力が必要であり、防衛力の強化は外交における説得力にもつながります。 일본은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한 해 지금의 2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릅니다. 막대한 방위비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軍事費のために私たちの生活が壊されてしまいます。戦争を止める軍事大国やだ、平和を作ろう、そのことを一緒に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일본은 급속한 군비 확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국을 지키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변국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반경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서 한반도 대상 반경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이번 안보 전략 문서에 일본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경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은 개정된 안보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주한 일본 총괄 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권 주장 표현은 더 노고라 했습니다. 기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와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표현을 추가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즉각 불러들여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에만 고체 연료를 사용해 왔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이 화염을 내뿜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 자리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거대합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 로켓의 추진력이 140톤포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0톤 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을 말하는데 80톤 포스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의 1단 엔진 추력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북한의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톤 포스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시험한 고체 연료 엔진은 한 개만으로도 그에 필적하는 140톤 포스를 내는 겁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함흥이 아닌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인 동창리에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ICBM에 대형화한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북한은 특히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터 조종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고체 엔진의 노즐핀 없이 엔진의 효율은 유지하고 추진력 전환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적용되던 고체 엔진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해서 기습 공격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료주입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료주입 부대가 필요 없어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 만큼 북한이 내년엔 고체 연료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AEA가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으로는 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입국 당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던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veals a very intensive effort in the part of the country to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its accumulation of nuclear material and separation. 그러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영변 원자로 가동이 끝나면 그 이후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But ARI-3 seems to hav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nd a lot of work in the excavation, work at the entrance. ARI-4 a little bit of work on the road and the access road, but no excavation that we have seen.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으로 IAEA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화의 창구를 열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IAEA가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availability of the IAEA to play even a wider role, if needed, in the resolution of this situation. I am persuaded that open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is indispensable. I am also persuaded that the IAEA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is regard.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한국도 4년 만에 제안국으로 동참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구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한다는 기존 내용에 유족과 관계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과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The so-called human rights violation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cannot exist in our country where people first principle is fully embodied in all spheres of social life. 이번에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한 달 전 기권했던 우크라이나 인권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보편적 가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음은 전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꼬를 트는 듯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당,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는 야당,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불발된 뒤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첫 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김진표 의장이 던진 절충안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국 등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의 예산도 예비비가 아닌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기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이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라도 받겠다던 국민의힘이 돌연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며 협상 표류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김진표 의장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여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 등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예산안 타결이 올해 말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 시작하기로 한 이태원 국정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시민분향소에 가서 사과하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용 정쟁으로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 시민분향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쓰는데 혈안입니다. 내년도 예산 협상이 거듭 지연되는 가운데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기간 연장도 시사했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줄어든 국정조사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기간 연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을 앞두고 물밑 작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예산안 협상 여파로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는데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호소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금요일 밤,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모인 추모객들이 애써 눈물을 삼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세상을 떠난 지 딱 49일째 되는 날,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유가족들이 든 팻말에 적힌 한마디,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 비록 내 가족은 돌아올 수 없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은 직무유기를 해서 내 딸이 건강했던 한나가 서서 숨도 못 쉬고 서서 견디다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렇게 허망하게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서울 조계사에서는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49제가 열렸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만큼은 한마음으로 모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삶이 끝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악성 댓글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여당에 계신 분들 더 이상 저희 유가족분들한테 심한 모욕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49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49일째인 오늘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제인 지금이나 같다면서 그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에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과 망언이 희생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지연되면서 수사의 결론은 해를 넘겨야 나올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 출범 당시 특수본 내 포부가 무색하게도 이태원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참사 원인에 대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좁다란 골목에 불법 건축물까지 더해지며 인파가 한 몸처럼 떠밀려 움직이게 됐다는 특수본의 설명도 다들 익히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단 3명인데 그마저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거라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현장 책임자들이 부실 대응했다는 개별적 정황은 찾아냈지만 이게 참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서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과실과 그 과실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허위보고서 승인 혐의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나 추가 구속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는 손도 못 대는 상황. 윗선 피의자 가운데 지금까지 특수본 조사를 받은 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합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추가 신병 확보를 마치고 다시 윗선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책임자부터 고위급까지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모여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선 폭넓은 수사가 필수적인 만큼 1차 수사 결론은 내년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통계청장 2명을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조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소득 분배는 물론 부동산 통계 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구 권력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가통계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까지 끌어올리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청장이 표본 규모를 확대한 뒤 내놓은 1분기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은 곤두박질 쳤고 상위 20%와의 소득 격차도 직전 분기보다도 크게 벌어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전 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배경에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통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득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여기를 이 청장을 이걸 왜 바꿉니까? 과거에도 요 집권위기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1분기 통계 표본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신욱 전 청장이 신입 통계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이어 소득과 집값 통계 왜곡 의혹까지 전 정부를 겨냥한 잇따른 감사는 다시 한번 신구 권력 충돌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정부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통계 조작 지시의 배후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정책 결정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원 감사가 통계청장에 이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윗선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고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해경의 발표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유족에게 일부 제공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해경이 재작년 10월 3차 수사 결과 발표 때 언급한 공황 상태는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몰아가려고 기재한 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해경은 재작년 9월 2차 수사 결과 발표 뒤 유족이 요청했던 인체 모형 표류 실험 관련 조류 예측 분석서 역시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측근들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최모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이어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뽑아서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법무부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이 전 지검장인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선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잇따라 요직에 올랐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작심한 듯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자신이 지휘했던 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와 자신을 재수사한다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비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며 찍어내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통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윤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지검장은 재작년 채널A 사건 수사팀이 갖고 있던 한 장관의 통화 기록 같은 자료가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에 불법으로 넘어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랐을 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교수를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도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당내 비윤계 의원들과 일부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날을 세우자 친윤계 의원들이 맞불을 놓으면서 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당신만으로, 그러니까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았다고 들었고요. 아무튼 지도부 논의하면서 그런 점을 다 참고하고. 그러자 대표적인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원 100%가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보도를 들며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고 직격한 겁니다. 저는 뭐 명백한 경선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명백한 경선 개입이다. 이거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개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당원 100%에 더해 심기 경호 능력도 가산점을 줘라. 그러면 총선 빼고 마음대로 될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웅 의원까지 룰 변경은 유승민 공포증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 비윤계가 잇따라 반발하자 친윤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누구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이야말로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친윤과 반윤의 가면을 바꿔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YTN과의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겠다면 당원의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 전 의원의 대통령 비판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대위 지도부 역시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누가 될지 진짜 모르겠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실현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초선과 재선 의원 모임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100% 당원 투표에 대부분 동의한 만큼
룰 개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집값이 향후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을 예측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 가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주택 가격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를 비교하면 집값이 18% 상승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낮은 모기지 금리,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아시아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런 걸 감안해도 한국 집값 상승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And what you see is that low mortgage rates and strong housing dem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ouse price increases in many advanced economies in Asia, especially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IMF는 거품 요인을 걷어내고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뒤를 예측한 결과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find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risks between the start of the pandemic and the end of 2021. House price growth at the 5th percentile is predicted to be about 10 percentage points lower in Australia and Korea. IMF는 집값 예측에 금리 요인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금리가 3% 올라가면 집값은 2%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올려 IMF 예측치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과거 주택가격 붕괴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7개월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버팀목이 됐던 소비마저 이태원 참사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7개월째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부터 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달 연속 줄어든 수출은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11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70.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4월 달 이후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경기를 뒷받침해온 내수마저 회복세가 주춤했습니다. 지난 10월 서비스 생산은 0.8% 줄었고 소매 판매도 0.2% 감소해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폭이 줄었고 백화점 매출액도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비 심리마저 10월보다 2.3포인트 떨어져 내림세가 계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든 겁니다. 국민 애도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직후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녁 회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고 야외 행사 같은 것들이 줄다 보니까 이같이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예상금리 수준을 높여 잡으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더 벌어질 한미 금리차 때문인데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방점은 최종 금리 수준에 찍었고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예상금리의 중간값은 석 달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5.1%로 전망했습니다. 덩달아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와의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 폭인 1.5%포인트로 커졌는데 내년에는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크게 높아지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겨우 진정된 물가도 다시 들썩이게 됩니다. 지난달 대다수 통화위원이 전망한 최종 금리 예상치를 3.5%에서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망은 지난번처럼 3.5를 중심으로 퍼져 있어서 같은 수준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대외 변동성 요인, 국내 요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많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면에서. 다만 가파른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가 변수입니다. 과도한 긴축이 지속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발목 잡히며 경기 침체가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쏟아지며 시장은 연일 출렁였습니다. 물가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경기가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파는 계속됐지만 눈이 모두 그치면서 교통 불편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내륙은 1에서 5cm로 눈이 많지는 않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해에 만들어진 눈구름에 약한 저기압 영향이 겹치며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7일부터 18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도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폭탄과 함께 한파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말 밤부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휴일 아침에는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8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8도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오늘 다시 만나서 예산 협상을 이어가긴 했는데 또 불발됐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다만 조금 잘잘못을 따지자면 지금 민주당 쪽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심자랑을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깎기도 하고 조금 늘어나는 예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특히 대통령실 중심한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여차하면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네. 그럼 그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심자랑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의 힘자랑이 지나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월요일까지는 협상하라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주말에 물밑 협상에서 타결이 될까요? 글쎄 지금 보니까 그 정부 여당이 협상 주도권을 100% 다 갖고 있지 않아 보여요. 네. 대통령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낼 때 애당초 김진표 의장이 너무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편향된 중재안을 낸 거 아닙니까? 법인세 1%만 가지고 과연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결렬된 부분들을 1% 깎아줬다고 국민의힘이 그냥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 다른 이제 맥락으로 보면 초기부터 이 정부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즉 행안부 장관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 경찰국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그래서 그게 앞에서 사실은 이제 예상만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악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로 뭐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금씩 늦어졌지만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마 다음 주 중반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어느 정도는 또 다른 개선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부분도 공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여야가 합의한 기한이 45일인데요.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당초 조금 너무 국정조사라고 하는 카드를 민주당이 빨리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내년 7월까지가 조사 기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앞에서 특수본이 조사를 끝나지 않고 이미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뻔하게 특수본이 핵심적인 특수본다운 수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국조의 필요성을 공감대를 가지고 세게 밀었으면 사실은 뭐 야당이 좀 힘 있는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벌써 절반 정도로 까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를 야당이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행안부 또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야당만을 위한 국정조사에 100%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뭐 얼음장을 놓기는 하지만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민주당은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다 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산안과도 좀 결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안이 혹시 주말 안에 협상안이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그 국조특위 위원들이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예산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하고만 꼭 연계시킬 수는 이게 없다. 지금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만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로서 가장 큰 것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진상규명을 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느냐. 처음부터 진상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좀 스텝이 꼬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제가 보기엔 뭐 12월 하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만약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주말에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바로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안 먼저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 이 여야 합의가 이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서 그 변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원점이다. 자,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가 오늘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요.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저께 참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 분향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정치적 발언을 하며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쓰는데 혈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 49제일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민적 슬픔에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시민 분향소 영정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참사를 방탄용 정쟁 도구로 쓴다 이렇게 맞받은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여야는 정쟁을 하는 거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제일 씁쓸한 것은 국민들과 유가족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정성 있는 어떤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이 문제를 보는 어떤 해법, 또 책임자에 대한 예. 어떤 추궁, 또 결단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특수본의 활동조차도 실제적으로 딱 그동안의 활동 자체가 가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어쨌든 위패를 모시고 안 모시고 이런 것 가지고 또 쓸데없는 정쟁에 있어서 두 번 말하자면 유족의 마음을 쓰리게 했던 그런 정치권 모두가 조금 이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일본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외국도 그런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순기능이고 역할인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법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또 이번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이 첨가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들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쏘아대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족을 더욱더 49제를 맞이하면서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파 속에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팻말을 들고 오늘 추모제를 벌였는데요. 자, 대통령실이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는데 유족들이 얼마 전에 주어가 있는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과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에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예상해 보자면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른바 진상규명과 원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다시 한 번의 공식적인 사과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상조사가 다 된 뒤에. 그렇죠. 예. 원인 규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밝혔던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구속 이후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는 건 왠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의 정치화다 이런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만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그게 다 국민들의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실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희생자를 위한 길이다.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종 49제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이런 소식까지는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좀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런 치료를 받고 싶고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 자, 총리실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정의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좀 더 앞서서 그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조기에 좀 더 심리 치료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또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뭐 방금 한총리 말한 대로 네.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다면 그런 데 대한 조금 찾아 나서는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해서 총리로서 마음이 아프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명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박약해서 예. 우리는 다 국가는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좀 예. 어린 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가가 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에게 빨리 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아마 이번에 사망한 학생의 거의 뭐 할아버지 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다가 나온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해시 의원이요. 이 김민아 의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보기엔 네. 이 지금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이 8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쭉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그 특조위라고 하죠. 특별조사위원회도 제 기억에는 아마 수사까지 애초에 이루어졌던 수사까지 해서 특조위까지 합치면 한 9번에 걸쳐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예산 지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중복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와도 관련해서 세월호 때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그거를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오늘이 49제고요. 예. 지난번 그 김민아 의원의 발언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하기도 좀 어려워서 하지를 못할 정도의 막말이었었거든요. 지방의원 차원에서 조금 예. 부적절한 뭐 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부적절한 부적절했죠. 예. 부적절한 언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제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창원 시민단체가 김민아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도 나섰고요. 지금 뭐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어떤 제명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러나 국민의힘 자체에서 과연 윤리위가 저런 발언을 얼마나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트라우마가 분명히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과잉 정치화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으로 또 이런 어떤 그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게 모여서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이지 정치적 성향으로 모이신 분들이 아니고 계급과 계층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리 이러한 잣대를 함으로써 작용과 반작용으로 괜히 지금 유족들이 그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예. 부분을 미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그런 막말하는 의원들한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화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 당에서도 일정 정도 뭐 그걸 강한 징계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지금 안 되죠. 아직까지 지방의회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뭐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예. 그 이분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좀 소위 뭐 당 대표라든지 어른들이 조금 주의를 항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목소리를 않겠나 낼 필요가 그렇게 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자, 긍정 36%, 부정 56%,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요. 부정 평가가 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지금 30%대 중반까지 올랐거든요. 자, 긍정 평가의 키워드들을 보면은 노조 대응이라든가 뭐 공정, 원칙, 자, 이런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뭐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40%를 넘는 그 긍정 평가도 보입니다. 확실히 추세로 봐서는 긍정 평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원인은 제가 봐도 지난번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원칙적인 대응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국민과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졌던 공약 실천 점검 회의 등을 통해서 뭔가 막연해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 내지는 국정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노동, 교육, 또 뭐 연금 개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정부가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는 뭐 이 갤럽 여론조사에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됐을 텐데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 추세에서 그러면 국정과제 점검 회의 이걸 지켜본 국민들이 조금 더 점수를 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아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앞서 말한 대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일을 실제로 하고 이게 성과를 내는 것이 좀 가시화되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 국회라는 여소야대라는 큰 문턱에 막혀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고 여러 법안 처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노력하는 자세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긍정평가로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영주 전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오래간만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그나마도 이번에 이제 교육, 연금 실제적으로 노동 관련돼서 이제 의제화를 공식화했다.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렸지만 어쨌든 그런 의제화했다는 건 의미가 있고 이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체감하는 느낌에 와닿도록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또 깊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실제로 연금개혁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앞선 정부가 한 것은 포퓰리즘이고 본인이 한 것은 정의다. 네.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전체 국민의 어떤 힘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예. 구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께서 이 의제를 던질 때 정치적 의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정책적 의제를 던질 때는 정책에 맞는 합당한 논거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렵사리 어쨌든 그 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의 정치화된 파업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고 윤석열답다라는 얘기를 예. 얻었고 또 빈살만이나 월드컵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여당에 유리하고 또 유리한 한편으로 이슈였고, 보면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힘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것을 조금 더 잘못 해석하면 오만하고 독선이 이어질 수 있게 지금도 방금 여론조사 잘하는 것이 말하자면 네. 노동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과도하게 독단적으로 가는 부분은 또 독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중도의 마음까지 더 사로잡으려고 하면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 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18년 만에 국민 여론조사가 빠질지 관심인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100% 당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아무래도 당 지도부나 아니면 그 뭐 현역 의원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정말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 예,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바꿀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춰지는 모습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룰 변경으로 다분히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특정 후보를 계속 사실은 도와주고 띄워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저런 그 예. 행위가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도 훨씬 정치를 오래 했다는 분들이 저렇게 그 정치가 실제로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왜 이해를 못할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전해주셨고 이해는 개인적으로 안 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지금 100만 당원 시대를 앞두고 있고 예전과 달리 이 시대에는 지금 책임 당원들의 뜻만으로 해도 국민 뜻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정치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당의 역사, 당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당대회 앞두고 계속 룰 개정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행사 앞두고 룰 개정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예 끝나고 바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개정 하나 안 하나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저는 당원들도 국민이고 예. 그게 당심과 국민이 갖다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걸 무리하게 지금 심하게는 좀 위험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100% 당심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예. 당의 개입. 그게 유승민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 개입하다가 큰 코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데 저는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윤핵관이 점지하는 후보가 어떤 룰에서든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너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심조심해 가서 룰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기 때문에 네. 그게 팩트인지 여부가 확실히 확인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예. 그냥 그 기사 내용을 봐도 정말 전원에 의하면 이렇다더라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더라도 뭐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경선 개입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예,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도 기존의 룰대로 그러니까 당원 70%, 여론조사 예. 30%룰 갖고도 충분히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일부 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염려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룰을 개정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 정서에 있어서는 약자 내지는 탄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도와주는 건데 속내로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겉으로 저러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드신다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요. 저는 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전략적 판단의 미스라면 정말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30대 70이든 당신 100%든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심 비율을 높이는 경선을 조정 움직임에 친윤계 당권 주자들 반색하고 있고요. 비윤계 당권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 반발이 커 보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지침, 오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지금 또 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18년 동안 한나라당 시절부터 해오던 이 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이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갖는 감정의 문제, 이런 앙금 이런 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천을 보장할지는 몰라도 우리 당 전체의 총선 승리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서 이번에 진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자, 유승민 의원, 대통령의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권성동 의원과 또 SNS로 설전도 벌이긴 했는데 오늘 저녁 라디오 인터뷰를 지금 듣고 오신 건데요. 자, 룰을 바꾸는 모든 근저에 나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원들에게 전략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매번 겨냥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표가 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저 룰 개정하면 다 저게 누구 때문인지 누구를 겨냥해서 저런 게 이루어지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본인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당원들로부터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매번 저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그 찍어주고 싶다가도 약간 좀 망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전략적으로는 별로 옳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심기 경호 능력 20% 가산점도 부여해라. 이건 뭐 비꼰 발언일 텐데 김웅 의원도 유승민 공포증을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전체 대상일 때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할 때 차이가 좀 납니다. 저기는 전체를 보고 계시고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하는 것으로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중간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나 보면은 지금 무응답이 48%와 41%예요.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라고 하는 매우 비판적 메시지를 네.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TK가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승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승민에게 말하자면 투표하는 어떤 예. 조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째 유승민 의원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네.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하는 거고요. 또 저 전체 국민 중에서는 민주당에 있는 부분 혹은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유승민에게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한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유승민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예. 따라서 거품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복당 문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민주당에서 복당 문제가 관심 뉴스였는데 지난달에 복당 신청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을까요? 김의겸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고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받아들였는데 박지원 원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성문도 썼고요. 어제는 복당 심사를 통과했다는 한 언론 이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최고위 최종 의결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당내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의원 반발이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글쎄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어떤 사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어떤 과거에 목포 그때 손혜원 의원과 뭐 박지원 전 의원 간에 굉장히 설전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다음에 목포에서 뭐 박 국정원장이 나오면 자기가 유세차 올라오겠다 이렇게 강한 의중을 나타낸 것을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말하자면 이분이 당에서 역할이 뭐냐. 과연 지금 김은희 의원이 거기 지역 국회의원인데 과거에 다른 당에 지중했던 분이 다시 와서 다시 말하자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당의 의미를 아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복당 심사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받아들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또 복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를 했었는데 양양자 의원이요. 그런데 또 묻지도 않고 심사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거는 뭐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양양 의원은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위원장 뭐 그런 것을 맡고 있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간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데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복당 신청 철회 문서를 안내해서 심사를 했다. 민주당 해명은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대장동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 한 언론이 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이 소방경찰 쪽에서 얘기한 것보다 상태가 조금 위중한 건가 봐요. 폐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요. 글쎄 뭐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예가 벌써 여러 건이 있었죠. 근데 누가 봐도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만배 씨는 가장 중요한 관련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민간업자로서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을 쥐고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당시 시의원과의
양측 간의 고리가 김만배 씨였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가장 중요한 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마터면 또 그 극단적 선택을 해서 또 잘못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더 심리적이 됐던 신체적이 됐던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갑자기 네.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구속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별건 혐의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 이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다면 조금 위험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신호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검찰을 향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냐, 아니면 그 측근들을 향한 것이냐 여러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구를 향했다라기보다는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멘탈 붕괴가 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차명 재산들이 다 두 명의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또 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추징금과 벌금으로 하면 본인은 완전 빈털터리가 된다. 이미 800억 정도가 동결이 됐고 260억이 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마이너스까지 실제로 나중에 추징금과 벌금이 따로 붙는다 그러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물론 그래도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과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계속 어제 오늘 이렇게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찌르고 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작심을 한 결심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본인의 자해를 통해서 재판 기일을 좀 연장시키 보자.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스탠스, 보호하는 스탠스에서 완전히 다른 스탠스로 가기 위한 일정 정도 쉬어가는 다시 작전을 짜기 위한 어떤 그런 휴지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의 변환, 심경의 전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누구를 내가 이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검사들이 그렇다고 방금 말한 대로 역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나 구속시켜달라 그런 시그널도 아닐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신문 기일이라든지 다른 기일이 연장되면서 어떻게 새로운 로직으로 자기 재판을 임할 것이냐 그걸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헬멧남 최모 씨, 쌍방울 그룹 부회장 출신의 이제 화천대유 이사고요. 그리고 김만배 통장관리인으로 불리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지금 260억 자금 은닉 조력자들인데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변곡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만배 씨가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지역이 어딘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그전부터 퍼지더라고요. 수원분들이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쌍방울 그룹은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과는 별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소위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지불했어야 될 변호사비를 대신 지불해줬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다가 더군다나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도 좀 명색이 지금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에요. 저 오토바이에 헬멧 쓰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럼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쪽이 얼마나 더 깊숙이
개입됐느냐 이 부분에 쌍방울 대한 그룹 수사와 대장동 수사는 다른 수사였는데 이게 어떤 공통 분모를 그렇죠. 생기는 검찰이 거죠. 찾아가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앞으로 발견될 사실들이 훨씬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수사의 결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서른 의원이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당내에 좀 기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서른 의원과 몇 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뭐 김만배 씨도 그렇고 하나하나 어떤 재판이 계속 드러나면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분들이 계속 연일 어떤 폭로를 하기 시작하고 예. 물론 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조작됐고 검찰에 의해서 강압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어느 순간의 시점에 가서는 팩트 체크가 다 되고 있는 예,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영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검찰만의 주장으로서 그런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일정한 임계점을 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즉 과거에 이제 대선으로 보면 이낙연계 또 정세균계 뭐 이원호 의원이 사실은 정세균계입니다만은 그런 의원들이 또 특히 많은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야 이러면 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고 오늘 서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자기 캠프에 이미 들어왔던 어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 아마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하나하나 더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라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유리한 통계가 나오도록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후 이 소득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통계 결과를 내놓은 뒤 벌어진 일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홍 전 수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불리한 통계를 발표한 뒤 3개월 후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한강다리 위에서 전동차가 2시간 정도 멈춰선 사고는 전기 공급 장치 이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엔 사전 점검이 더욱 중요한데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코레일의 차량 정비 횟수는 외려 감소 추세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대교를 달리던 1호선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선 건 저녁 8시쯤. 승객 500여 명은 무려 2시간 동안 아찔한 고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코레일은 전력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비상전력을 사용했지만 열차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입니다. 사고 장소가 다리 위인데다가 날씨가 추워 안전에 유의하다 보니 평소보다 수습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사고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급제동하다가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한강다리 위에 멈춰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는 전기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유지 보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철저하게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 체계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승객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열차를 세워 안전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차량 정비 횟수는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새로 도입되고 있는 차량들은 기존 차량에 비해 품질이 좋아 제작사 권고에 따라 유지 보수를 시행하면서 정비 횟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봉역 사고와 영등포역 궤도 이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차량 유지관리 실태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경기 파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가스 중독 사고는 이 건설 비용을 아끼려고 저가 석탄을 피우다가 발생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겨울, 경기도 시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붙이던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번 경기 파주에서는 무려 10명이나 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저가 석탄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가셔야겠다고. 거꾸로 얼지 말라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콘크리트를 말리려면 인위적으로 주변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등유를 이용하는 열풍기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국내 건설 현장 대부분은 단가가 3배 가까이 저렴한 저가 석탄을 이용합니다. 싼 대신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업 질식 재해의 68%는 콘크리트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공사도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을 건설업체가 모르냐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니까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노동자들이 어디로든지 죽어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하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건설 현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정확히 이걸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안전 문제나 이런 거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따르겠죠.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단속과 안전 권고 정도가 전부인데 현장에서는 저가 석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들에 이어 기능올림픽 선수단을 만나서도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선진국 못지않은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숙련 기술자를 많이 양산하고 또 선진국 못지않게 이런 숙련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후원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힘이 되겠다고 응원했고, 이 회장은 산업의 대들보인 선수들을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찬이 끝난 뒤 대통령실은 선수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해외 전지훈련 장비 예산을 8억 원대로 인상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산업 발전의 핵심 인력인 청년 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당한 보상 체계를 내세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만찬을 언급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갔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로 받은 170억 원 규모의 상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러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앞세워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의 기틀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호흡기 감염병인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7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해서 유행 기준의 24배에 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자 계절 독감도 유행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달 마지막 주 17.3명에서 지난주 30.3명으로 한 주 만에 75%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층에서는 증가폭이 더 커서 일주일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13에서 18세 의심 환자 수가 119.7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번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의 24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7에서 12세 어린이 의심 환자는 58.9명, 20대에서 40대도 36.7명으로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감 유행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 자연 면역을 얻은 인구가 적어진 것도 이번 겨울 확산세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청소년층들은 아직 방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겨울에 실내 환경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집단 발생 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매년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다만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보통 겨울 방학 때 꺾였다가 개학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특성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면 위험도가 다소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독감과 함께 역류하는 메타뉴모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과 달리 백신과 치료제도 없고 처음 걸리는 역류하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등 위생 수칙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안보 정책을 바꿔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가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국경 분쟁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 건데 미중 패권 대결 구도까지 얽혀 있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긴 꼬리를 늘어뜨리며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인도 동부 압둘 칼람 섬에서 발사된 최신형 ICBM 아그니5의 발사 장면이 각지에서 목격된 겁니다. 지난 2018년 실전 배치된 아그니5는 사거리 5,400km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략 핵무기입니다. 인도 언론은 이번 야간 발사가 예정된 훈련이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양국군 수백 명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अवगत कराना चाहता हूं कि हमारे किसी भी सैनिक की न तो मृत्यु हुई है और न ही कोई गंभीर रूप से घायल हुआ है.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선 중국 오성 홍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질 만큼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인도 병사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중국군을 내쫓는 영상이 뒤늦게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부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펼친 시점과 맞물려 간단치 않습니다. 단순 육탄전에 그친 게 아니라 중국 전투기가 뜨고 인도군이 대응 출격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中印边境实困线附近地区开展联合军事演习，违反了有关协定精神。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1962년 중인 전쟁 이래 국경 분쟁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최근엔 인도가 미국 중심의 4개국 연합체 쿼드에 가담하면서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주도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의 땐 양국 간 공식 회담은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2시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캠프장에서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캠핑장 약 30m 위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축구장 약 절반 크기인 1에이커를 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사태 당시 캠핑장에는 94명이 있었으며 오후 1시 기준으로 5살 소년을 비롯해 16명이 숨졌고 실종 추정 인원은 17명입니다. 프랑스 내륙 도시 리옹 교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리옹 인근 보앙블랭시에 위치한 7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3살에서 15살까지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1층에서 시작한 불이 위층으로 번졌으며 화재로 4명이 추가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도심에 호텔에 설치된 이 초대형 수족관이 터져서 2명이 다치고 투숙객 350여 명이 대피했다고 독일 RBB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전 5시 45분쯤 독일 베를린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인 베를린 대성당 인근 돔 아쿠아레 호텔 겸 쇼핑몰에 설치된 높이 16m, 너비 11.5m의 초대형 수족관이 쾅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수족관이 붕괴하면서 흩어진 유리 조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벌써 4일째 서울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한파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특히 휴일인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강수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눈까지 다시 내립니다. 서울에는 1cm, 그 밖에 수도권에는 5cm까지 내리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특히 서해안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 울산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포항은 3도 보이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